사람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반드시 한 번은 크게 틀리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판단은 더 위험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재혼한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겨졌던 한 여자의 진짜 얼굴이 상속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났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인생에서 한 번쯤은 누군가를 오해했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무시당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잠시만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조용히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끝까지 듣고 나면 마음에 오래 남는 문장이 하나쯤은 분명히 남을 테니까요. 박정호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공사판에서 살았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울 때 현장에 나가 콘크리트 냄새를 맡고 해가 질 무렵이면 먼지 묻은 작업화를 털며 집으로 돌아오는 삶이었다.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맡은 일만큼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아내는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가득하던 병실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당신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요. 그 말이 끝이었다. 그 이후 박정호의 하루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 집안은 늘 적막했다. 아침에는 라디오 소리, 저녁에는 TV 소리가 벽에 부딪혀 혼자 울렸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 필요도 대답을 기다릴 이유도 없었다.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사람보다 시간이 더 익숙해졌다. 자식은 둘이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다. 처음 몇 해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는 명절 무렵에 한 번, 무슨 일이 있을 때 한 번이 전부가 되었다. 아버지, 몸은 괜찮으시죠? 그 한마디가 통화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외로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법을 몰랐다. 그저 하루를 넘기고 또 하루를 버티는 쪽을 택했다. 그런 그의 삶에 어느 날 여자가 들어왔다. 이수연이라는 이름의 여자였다. 5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시장 근처 반찬 가게에서 일한다고 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고 옷차림은 늘 수수했다.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웃음은 크지 않았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누군가의 눈치를 오래 봐온 사람처럼 보였다. 동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휴, 소장님도 이제 외로우셨나 보네. 그 정도였다. 하지만 자식들은 달랐다.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처음부터 경계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처음부터 불편함은 숨길 수 없었다. 아들 정민은 식탁에 앉자마자 말을 꺼냈다. 숟가락을 들지도 않은 채였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잠시 말을 고른 뒤 시선을 이수연에게 두지 않은 채 덧붙였다. 그 여자 믿을 수 있어요? 방안 공기가 미묘하게 가라앉았다. 박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정민의 말이 지나치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다고 단호하게 부정할 자신도 없었다. 그는 그저 테이블 위에 놓인 반찬만 바라봤다. 딸 은주는 그 침묵을 놓치지 않았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대요. 말끝을 흐리면서도 의미는 분명했다. 재혼해서 노후 자금 챙기는 사람들이요. 수연은 그 말을 들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미 그런 시선을 익숙하게 받아온 사람처럼 보였다. 변명도 억울하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잠자코 박정호의 그릇에 반찬을 조금 더 올렸을 뿐이었다. 명절이 되면 그 분위기는 더 선명해졌다. 수연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설거지통에 쌓이는 그릇 소리만 부엌을 채웠다. 웃음소리는 거실에서만 흘러나왔다. 밥상 앞에서도 그녀는 조용했다. 숟가락을 들고도 말을 아꼈다. 그때마다 은주가 툭 던지듯 말했다. 아버지, 이거 좀 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곧바로 수연을 힐끗 바라봤다. 요즘 반찬 가게 음식들이 다 그렇죠 뭐. 작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다. 수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제가 좀 서툴러서요. 그 웃음이 문제였다. 억울함도 분노도 없는 그 태도가 오히려 자식들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정민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조용한 걸까? 은주는 확신했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속은 알 수 없다고. 박정호는 그 사이에서 점점 더 작아졌다. 누구 하나를 편들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아니라 넘길 수도 없었다. 그날 이후 식탁은 더 자주 조용해졌고 말은 줄어들었다. 불편함은 그렇게 말없이 자리를 잡아갔다. 아무도 크게 다투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선이 하나 그어지고 있었다. 박정우가 쓰러진 날은 겨울비가 유난히 차갑게 내리던 날이었다. 집 앞 골목은 젖은 낙엽으로 미끄러웠고 그는 문을 나서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진단명은 뇌경색이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이 뒤따랐지만 그의 몸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말은 더뎌졌고 오른손은 컵 하나 제대로 쥐기 힘들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걱정은 짧았고 계산은 빨랐다. 병실에 모인 날 아들 정민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비 오는 날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 종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버지, 혹시 모르니까요. 그는 말을 고르듯 잠시 멈췄다.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민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수연을 스쳤다. 재혼이시니까 괜히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그 말은 병실 한가운데 떨어진 차가운 돌 같았다. 박정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산소 마스크만 만지작거렸다. 딸 은주는 더 숨기지 않았다. 아버지 재산은요? 목소리는 단호했다. 엄마랑 같이 읽은 거잖아요. 이모 아니, 어쨌든. 잠깐의 망설임 뒤 그녀는 말을 끝냈다. 그걸 다 가져갈 자격은 없죠. 수연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그러나 그 표정은 금세 사라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도 반박도 없었다. 대신 박정호의 이불을 조심스럽게 끌어올려 어깨를 덮어주었다. 몸부터 회복하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지금은 그게 먼저예요. 그 한마디가 오히려 자식들의 마음을 거슬리게 했다. 마치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듯한 태도, 아무것도 탐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불편했다. 정민은 입술을 깨물었고 은주는 팔짱을 꼈다. 그날 병실에는 걱정보다 경계가 더 오래 남았다. 박정호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다.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자신이 아프기 시작한 날부터 이 집안의 시선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수연은 그 모든 시선을 혼자서 조용히 받고 있었다. 박정호는 결국 그의 봄을 넘기지 못했다. 병실 창가로 들어오던 햇빛이 점점 길어지던 무렵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래 아파 누운 사람답게 마지막은 담담했다. 숨이 멎는 순간에도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빠르게 차려졌다. 검은 정장과 국화 냄새 사이로 울음은 길지 않았다. 조문객이 빠져나간 뒤 빈소 한쪽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다. 슬픔보다는 계산에 가까운 말들이었다. 아버지 통장, 혹시 어디 숨겨두셨는지 알아? 설마 그 여자한테 다 넘어간 건 아니겠지? 아들과 딸은 사진 속 박정호를 거의 보지 않았다. 시선은 테이블과 가방, 서류 봉투 쪽으로 자꾸만 흘러갔다. 수연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검은 옷차림에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상속개시 날이 왔다. 조용한 사무실에 법무사가 들어섰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놓였다. 의자들이 마주 놓인 그 공간에서 수연은 맨 끝자리에 앉았다. 마치 자리가 남아서 거기에 앉은 사람처럼 보였다. 아들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유언장부터 확인하시죠.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다. 박정호님의 유언에 따라 재산 분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종이 넘기는 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방 안은 숨이 막혔다. 그리고 법무사의 다음 말이 공기를 갈라놓았다. 고인의 배우자 이수연 씨는 이미 상속 포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딸 은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스스로도 놀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법무사는 당황하지 않고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또한 고인은 생전에 본인의 전 재산을 장학재단과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셨습니다. 해당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그럼 우리는요? 그 질문은 법무사를 향했지만 시선은 수연 쪽으로 흔들렸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던 수연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 돈은 제가 부탁드렸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단번에 굳어버렸다. 모든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꽂혔다. 아들과 딸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다시 수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 여사님 아니. 딸 은주는 말을 고치며 물었다. 이모가 왜 그런 걸 부탁해요? 수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맞잡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마치 오래 묵혀둔 이야기를 꺼내기 전처럼. 저는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분이 제일 싫어하던 게 뭔지 알아요? 잠시 말을 멈춘 뒤 이어갔다. 돈 때문에 가족끼리 얼굴 붉히는 거였어요. 서로 미워하고 계산하고 돌아서서 험담하는 거요. 법무사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서류 한 장을 더 꺼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수연 씨는 과거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다수의 익명 기부가 확인되었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 역시 이미 대부분 기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딸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반찬 가게는요? 그 질문에는 의심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수연은 그제야 옅게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억지로 참고 있던 웃음도 누군가를 달래기 위한 웃음도 아니었다. 그저 담담한 웃음이었다. 그냥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야 편하니까요. 그 말은 변명도 자랑도 아니었다. 아들 정민은 갑자기 의자를 밀치듯 일어났다. 그럼 우리를. 목소리가 갈라졌다. 속인 겁니까? 수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테이블 위에 놓인 박정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말없이 웃고 있었다. 속인 게 아니에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 말은 설명보다 더 아팠다. 거짓이 아니라 침묵이었다는 사실이 자식들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다. 방 안에는 더 이상 질문도 항변도 남지 않았다. 그날 숨겨졌던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살던 집에도 그가 평생을 보냈던 동네에도 발길을 끊었다. 전화 한 통 없었고 안부도 없었다. 남은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붙잡을 이유도 함께 사라진 듯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예전의 정막과는 조금 달랐다. 박정호가 살아있을 때의 고요함이 쓸쓸함이었다면 이제는 정리가 끝난 공간 같은 침묵이었다. 수연은 집안의 물건들을 천천히 정리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제자리에 두었다. 무엇 하나 오래 붙잡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연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작은 요양원이었다. 오래전 자신이 처음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때와 비슷한 분위기의 곳이었다. 아침이면 환자들의 손을 씻기고 낮에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녁이면 조용히 등을 두드려주는 일상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지만 그녀에게는 익숙한 삶이었다. 그곳에서 수연은 다시 예전처럼 지냈다. 말을 아끼고 앞에 나서지 않고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방식으로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녀 역시 설명하지 않았다.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말을 걸어왔다. 아들, 딸은 요즘 안 오나 봐요? 그 질문에는 호기심보다는 안쓰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럴 때마다 수연은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각자 인생이 있죠. 그 말에는 원망도 억울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잘라내듯 단정한 말도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흘러온 시간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말이었다. 누군가를 탓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배운 듯했다. 저녁 무렵 요양원 창가에 서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 수연은 가끔 박정호를 떠올렸다. 말이 많지 않았던 남자, 마지막까지도 조용했던 사람. 그가 남기고 간 선택이 어떤 파문을 남겼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의 뜻을 지켰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속이지도 않았다. 남겨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수연은 그렇게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사람은 끝까지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중간에서 멈춥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말만 믿고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는 묻지 않은 채 판단해버립니다. 그렇게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너무 쉽게 접어버립니다. 박정호의 삶도 그랬고 이수연의 시간도 그랬습니다. 조용하다는 이유로, 말이 없다는 이유로, 욕심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녀를 의심했고 경계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는 태도 뒤에 어떤 선택이 있었는지는 끝에 가서야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떠오르는 얼굴 하나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이 없어서 답답했던 사람, 늘 양보만 해서 만만해 보였던 사람, 혹은 아무 설명 없이 묵묵히 견뎌온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사람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오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의 위치가 그 사람의 값어치도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뒤에 서 있던 사람이 가장 무거운 선택을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오해받았고 알아주지 않는 마음 때문에 혼자 삼켜온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직 보여주지 않은 이야기들이 남아있고 아직 닫히지 않은 문도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누군가를 오해했던 순간도 좋고 묵묵히 버텨온 당신 자신의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그 한 줄의 진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끝에 가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생각보다 늦지 않게 찾아옵니다.